안녕하세요.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도 정창욱 국장님 나오셨고요. 강민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올 4년 사랑, 소망, 건강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갑자기? 네. 난데없이? 아니 원래 제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새해 인사.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니 평상시 똑같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으신데. 오늘 국장님 오늘 집안에 우환이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따라 우울해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정 잘 세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디어 재회를 했습니다. 가림막 따위는 필요 없이 정면으로 대립을 했는데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는 얘기가 조금 바뀐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자기가 좀 김영현 국방장관께서 안고 가려는 그런 의사를 좀 비치던데 검찰에서는 계엄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또다시 이렇게 해서 아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투태력으로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면전이지 않습니까? 면전이니까 좋게 이야기하고 검찰에 가서는 검찰에서 지금 형사법으로 내란죄로 수사를 받으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다 뒤집었으면 내란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란죄 같으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 말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장님. 그 포고령을 김 장관이 쓰고 검토를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쓴 사람이나 검토한 사람이나 더맨더머 아닙니까?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이나 방어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에 대한 어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또 형법적인 어떤 처벌을 같이 받게 돼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당연히 자기 방어권을 내세우죠. 그래서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측 입장에서는 자기의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본인의 또 방어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일각에서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모든 걸 안고 책임지고 가면 되지. 그걸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듯한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가십거리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수는 있지만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에게 자꾸 혼동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비상계엄 했는 자체가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내란죄는 형법으로 내란 우두머리라는 그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이 어떤 결정과 법원에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혼동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형법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 자기가 다 뒤집었으면 내란 우두머리가 돼요. 그러면 큰일 날 일이라서 아마 저는 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생각을 달리해서 자기가 책임 떠안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죄라서 내란죄가. 근데 김용현 장관이 예전부터 이렇게 인맥이 있던 사이가 아니고 후보로 이제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매일 찾아가서 인맥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충성심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첫 대면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튼 너무 웃깁니다. 쓴 사람이나 봐줬다는 사람이나. 그리고 공수처로 가시기 전에 샌드위치 30개를 사갖고 행정관들한테 줬고 서부 법원을 또 2030들이 또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빨리 출석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그 대통령실 행정관 몇 분하고 취재를 좀 했었어요. 전화로. 제가 서울까지 갈 수는 없고 2030이에요. 근데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울었다 그래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냉혈한 같으면은 남의 말에 휘둘리겠냐.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랬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다들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게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윤 대통령이 지금 이게 헌재에 대하고 있는 지금 계속 헌재는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이분이 출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서울구치소에서 구치소 호송 차량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저는 계속 이렇게 부당한 공수처의 수사, 구속 등등에 대해서 불법 위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투쟁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같이 한번 투쟁하자. 저 많이 핍박받고 있다. 이런 이유 하나인 것 같고요. 그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기록이 검찰로 뭐 3만 쪽 이첩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계속 불법 위법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친정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즉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위로 복귀를 하니까 우선 여기가 더 급하고 여기는 이제 헌법 위반 소지만 다루니까 사실 더 큰 거는 내란죄도 형법으로 있지만 이거부터 다뤄나고자 이렇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두 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아주 부적절하게 저는 대응하고 있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행정관들은 그 10%로 본다고 해요. 다시 돌아올 10%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뭐 기다리는 거야 본인들 그거 자유니까. 근데 이 공수처가 생긴 그거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이걸 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놨냐는 비판도 많아요. 지금 너무 무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보면 그때 금수완박이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금수완박을 하면서 검찰은 못 믿겠다. 또 경찰도 뭐 그렇게 수사 능력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고위층에 대한 수사 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공수처는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때 반대가 워낙 그 강한 가운데 빨리 또 기관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요즘 드러나듯이 법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허점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수처를 만들 때 내란 수사권도 딱 명시적으로 박아놨으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지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또 그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수사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런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뭐 공수처 또 공수처뿐만이 아니고 국가수사본부 또 검찰 여기에 대한 경찰 여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에 관한 어떤 법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당시에 검수완박해서 사실 그 민주당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선거운동할 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 역시도 그 진작 빨리 하지. 마지막 정권 끝머리에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하면서 내란을 일으킬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진 거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저는 현재 대통령이 구금되는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줘서 이 계기로 빨리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이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되는 날 국수 오찬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어떤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국수가 넘어가냐 그러던데. 아니 국수든 밥이든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났으면. 근데 여기서 계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뭐
증거를 없애라고는 아니, 얘기했다는 지금 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아닌가요?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수 오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노트북을 그 이제 파쇄를 했으니까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증거 은닉 차원에서 파쇄했는 거 아니냐. 그래 국수 먹으면서 얌전하게 국수를 먹었겠느냐, 국수만 먹었겠느냐, 뭐 증거를 좀 숨기라. 그러면서 국수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김용현 쪽에서는 국방장관 쪽에서는 계엄에 개차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나 그런 것도 이미 다 상황이 끝났는데 대통령이 묻지도 않았고 그래 답변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사람이 11시 50분에 만났으면 밥이든 국수든 먹는 것이지 뭐 국수 먹었다는 그 자체가 뭐 흠이 되나요? 계엄에 아니, 대해서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큰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날 12시 반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그 경호처장 비서진하고 비서진하고 5명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12시 반. 근데 헤어진 거는 결국 7시 반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시, 7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오만 이야기를 다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또 그 결과치가 휴대폰하고 그 노트북을 망치로 두드려 부숴가지고 파기를 했다 하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 위중함을 안 거죠. 그 김용현은 오리지널 예전부터 군인만이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호처장은 물론 경찰 출신이니까 좀 알았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림막 등등 이런 것을 다 협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계엄 선포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께서는 다 책임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숨은 결과가 됐는데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두 분께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개들을 산책시키냐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개를 죽이냐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개를 안 키워봤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 개 똥도 누여야 되고 그냥 해야 되는 거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시는 위치에 있으신 국민들 다수도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다수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 초기에 여론조사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냐 또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각종 가십거리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국수를 먹었니 안 먹었니 개를 산책을 시켰냐 안 시켰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오는데 뭐 어떡해요. 이게 그 정 국장님 생각에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에 그렇게 큰 일이 터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고 장모는 그 다음날 스크린 골프를 쳤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국장님은 대인배고 저희는 소인배라서 그래요. 우리는 짜잘한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그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권영진 의원 같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 얼굴이 안 됐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은 당연히 안 된 거 코로나 아닙니까?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자영업자는 정말 죽겠다 소리 하는데 저는 제발 국민들 시민들 얼굴 좀 보세요. 김건희 여사 얼굴만 볼 게 아니고. 자, 국민의 91%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고 그 이후로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나머지 9%가 난리예요.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성함은 못 밝히겠어요. 몇 분 그 어르신들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부정선거를 굳게 믿고 계시고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선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엄 선포는 민주당이 하도 탄핵을 남발하니까 했는 거고 할 만하니까 했고
한 김에 그 총이라도 싸갖고 하는 김에 화끈하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커피 못 마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단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 미디어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만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것만 띄우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만 띄워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잘못된 신념에 지금 사로잡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혼이 나가신 듯한 그 눈빛을 보고는 이제 정말 애처로웠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그러고 계신데, 자, 미국의 대통령께서 야, 니들이 아무리 나보고 혼란하다고 하지만 내가 야, 대한민국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취임식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굳이 갈 필요가 있냐면서 우리 대구시장께서는 호텔방에서 보셨고, 나는 그 외의 회동에 더 집중하겠다. 실리주의를 이제 표방하시면서 주장하셨는데, 왜 시장님은 굳이 이 얘기를 스스로 개인 SNS에 꺼내셔갖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나?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긁어서 부스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발 저린 거죠. 그런 거 안 적으면은 우리나라는 이 SNS나 우리 또 정 국장님처럼 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다 안 갖는 걸 알 텐데 자기 스스로 먼저 밝히는 방법을 택한 거고요. 자기 가기 전에는 대구시장으로서 불렀겠냐, 핵 균형 강조를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걸 알리겠다고 기세등등해서 가시더만은, 그래 취임식 당일에는 내가 TV로 봤다, 호텔에서 추워서 줄 서는 게 내가 대권 후보인데 그 줄 서는 게 맞냐, 이런 자가 당착식. 제가 2년 동안 쭉 봐오니까 대구시장으로 이분은 대단히 나르시즘에 젖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옳고, 자기가 당신이 하시면 모든 게 다 전지전능해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남은 다 틀렸다는 이 시각. 그리고 비공식 라인으로 사람 만나게 됐는데 그분 성정에 자기 했는 거 그렇게 자랑을 잘 하시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행정부나 재계 인사를 만났으면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또다시 SNS에 올렸을 것인데 지금 올리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그 비행기사, 호텔료 이런 거는 다 대구 시민 세금으로 갔을 건데 그건 누가 대줍니까? 다른 거 줄이고 팍 줄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가셔야겠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 시장이 그 트럼프 취임식에 간 것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홍 시장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 2기에 관계되는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한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한국이 앞으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에 충돌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부탁하고 이런 마음으로 갔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홍 시장님께서 SNS에 추워서 내가 참석 못했다라고 글 올릴 시간에 다른 분들 접촉하는 노력을 좀 더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또 그것도 또 도저히 참기 힘드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의논하고 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으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빈털터리 외교해놓고 또 핑계를 대신 게 당신이 당대표 할 때는 2주 전에 충분히 접촉해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1주밖에 없어서 못 만났다라고 또 변명하셨던데, 1주고 한 달이고 2주고 1주고 간에 사람이 저렇게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용 가치가 없죠.
네, 뭐 죽은 권력하고는 상대 안 한다는 늘 트럼프가 말하던 건데. 아니 죽은 권력이 아니고 홍 시장에 대해서 아니 평가가 별로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홍 시장님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론할 만한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겠다고 골프 연습도 열심히 하셨다 하고 뭐 안에 관저 안에 뭐 스크린 골프 연습 그것도 뭐 만드셨다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으시고 뭐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전화를 지금 할 수도 없고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인데 지금 뭐 푸틴마저도 전화를 해서 거의 아부 비슷하게 이렇게 전화 통화까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2기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영토도 늘리겠다, 미국 국익 최우선으로 하겠다, 뭐 어마어마한 자기 그 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 당일에도 그 면전에다 대고 바이든 대통령을 힐난하고 또 2만 명 있는 지지자 모임에서는 또 행정 서명을 다 보란 듯이 빅원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서명회가 보여주고 저는 이분이 이런 이 여러 가지 연출하는 걸 봤을 때 쇼맨십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부동산 재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그 마케팅의 귀재다. 그래 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는 푸틴 또 만나가지고 내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김정은도 뭐 미스터 로켓맨 이러면서 잘했다고 터프하다고. 핵 보유국도 인정하면서 마이 프렌드 하면서 예전에 일기 때 했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이뤄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그 뒤에는 네. 이제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2번씩이나 했어.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의 목적은 노벨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취임식에서 보고 진짜 제가 저렇게 많이 컸어? 막내 아들 보고 키가 2m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얘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기속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무슨 말을 했을까가 지금 가십거리예요. 국장님이 싫어하시는 가십거리. 근데 이걸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족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중요 포인트가 또 되고 있는 게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세대 미국 대통령감으로 벌써 얘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야, 미국은 진짜 우리랑 정서가 다르구나. 우리는 그랬다가는 어디 가족들이 나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문화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장이 당선됐을 때 수행 비서도 자기 친척을 들이면 난리가 나는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아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또 처벌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미국 문화는 누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누가 되었든 그 국가에 헌신하고 국익에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좋은 일인 것 같으면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왜 문제냐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설사 그런 마음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이고 딸이고 배우자고 이러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문화가 돼 있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점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배포였어, 배포. 사업가적이고 또 탤런트적인 배포. 왜냐면은 그분은 4번이나 조사를 받으러 가갖고 머그샷 찍은 거를 자기 샵에서 팔았어요. 티셔츠에 프린트 박아서. 그런 배포는 좀 있어야지 미국 대통령씩 2번씩이나 하지 않을까? 저는 미국의 그 관습을 굳이 다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이번에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돌아갔을 수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장황하게 그 복장
의관 정제하라는 옛 우리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분 대통령들은 넥타이도 검은색을 다 매지 않고 알록달록하게 다 매고 이런 등등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가 다르잖아요. 기부 입학도 되잖아요. 조지 부시 2세는 워낙 우리 농땡이를 지겠지만 부시 1세가 워낙 그 텍사스 석유 재벌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부금 입학도 했는 이런 등등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꼭 미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고 좋은 것은 실용적인 것은 한국이 배워오고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하고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 국익이 유리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국익 유리한 쪽으로 정치를 해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문화를 따르자는 네, 얘기가 네, 네. 아니었고 그 강단 있는 모습,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덩치가 좋으시지 않습니까? 덩치값대로 딱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당 지지율이 앞서 나갈 줄 알았는데 국힘이 오히려 이제 집결을 하면서 국힘이 앞서 나갔어요. 당 지지율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뭔 상관이냐?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선 이제 준비하시겠다는 중도를 다루겠다 이 소리신 거죠? 그렇죠. 지금 언론의 활자화된 어떤 제목들을 보면 이재명 최근 당 지지율에 머리 숙여 이래 돼 있던데 이거는 앞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빼고 누구든지 이름을 갖대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수용한다 그러지 국민의 뜻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없거든요. 당연히 수용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떤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최근 지지율을 보면 한두 개의 지지율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같은 경우에는 30% 중반의 박스권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조사 기간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아니면 거의 박빙의 어떤 결과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조사에 관한 어떤 좀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법률안도 발의하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재명과 반이 이재명의 정서가 강하지 않는가.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재명과 반이 이재명의 어떤 정서가 부딪혀서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흥묘백묘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등소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묘백묘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편안한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좀 전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잠깐이나마 지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비 이재명 계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위원장님은 어느 라인이십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에는 1000명만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명계께서 조금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대선 이제 조기 대선이 가까워 온다고 이제 인식을 하시니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오늘 가십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또 다른 어떤 특정 인사가 다른 비토하는 말을 하나 꺼내면 이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게 무슨 당내 전체에 막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당내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대표는 2022년에 대선에 0.7% 차이로 졌지만 그 앞에 5년 전부터 이 대선을 준비해 오면서 이번에도 그 했는 말이 이념과 진영이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해오는 먹사니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정치 극단화는 다른 경제에서 너무 양극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옛날보다 50년, 70년 우리 해방 이후보다 극명하게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공정 성장, 지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프렌들리 친기업 정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경제 대책 한번 발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없거든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이 정부는 정말 없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개딸들을 뒤에 끌고 다니시면서 현장 집회에서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갈라놓으신 분이 이제 대선에 나가실 그거를 수를 생각하셔갖고 이제 극단적인 것을 조금 놓으신 모습인데 민주당 당원분이 맞긴 맞으시네요. 지금 그 좀 전에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그 친명만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겁니다. 예, 민주정당에서 친명만 있는 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그까지 싶어서 지금 단일 대우를 이야기합니다.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흥묘백묘도 그렇고 먹산이점 뭐 좋죠. 그다음에 저 친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뭐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어줘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걸어온 길을 보면 또 민주당과 걸어오면 지금 경제인들 다수가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주도해 있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어떤 경제 관련 법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셔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뭐 이재명 대표께서 제 말씀을 뭐 들을 위치도 아니시고 뭐 그렇겠지만 만약에 다갈 수만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뭐 행동을 하셨더라도 지금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흥묘백묘 가리지 말고 진짜 친경제 정책 하시고 먹산이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재명 대표께 텔레그램을 보내면 진짜 답장을 빨리 해주세요. 아마 제가 개딸인 줄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편집해서 드릴게요. 예. 드리고 아까 박스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이제 박스 지지율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그럼 이 중도 보수나 중도 무당층들이 움직이셔야지 당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중도라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럴 때만 찾아요. 두 분 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생리죠. 네, 그거는. 생리인데 지금 이 중도들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없는 자, 그 소외된 자 편에 조금 더 서겠다는 강령을 갖고 있는 정당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갈라치기를 하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좀 언론에서 이게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이 조작됐다, 언론이 만들어내고 또 편향적으로 확증시킨다는 거는 양쪽 다 지금 다 얘기하고 계세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언론에서 지금 이제 정치 극렬적으로 극단화가 갈리니까 보는 숫자를 자꾸 늘리기 위해서 그쪽에 맞는 서비스를 자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론이 중심을 잡고 이쪽 저쪽에 지금 최근에 언론은요, 모 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언론은 그 형평을 구하고자 이쪽 의견을 같이 실었어요. 물론 한쪽 의견을 더 실어주고 덜 실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쪽 의견만 딱 싣고 관두는 경우를 내가 허다하게 보고 이게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보시는 시각이고 다른 시각에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느냐. 조중동마저도 돌아섰다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식하시겠어요? 매일신문 안 돌았었어요. 네? 저 남의 아이고 위원장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보통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그런 처지에서 불과 한 4, 50년 동안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치면 뭐 5인이 7인이 이런 나라를 만든 국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보와 보수가 갈려서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그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진보,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가 분명히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80년대 초반에 학창 시절에 거리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소속이었던 그 야당의 그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지 세력 중에 보수 쪽이 밟았을 때 문제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그 개딸, 그다음에 민주당 측 지지자들이 밟았을 때 보수 측에 문제적이 좀 요소가 있다고 보는 태극기,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러한 분들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 대통령 뭐 비상계엄, 탄핵, 또 뭐 내란 수사 이런 격동의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이 또한 잘 극복하고 또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럴 거라고 또 확신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금방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70년간 두 축으로 강력하게 성장해왔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왔습니다. 하나가 대표되는 게 지금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경제력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국방력까지 여기에 뒷받침이 돼서 국방력까지 높아지는 이 한 축이 있고, 반대로 또다시 1980년대에서 여러 학생이나 시민들이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같이 이뤄내는 양축,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그 정치적 후진국에서 민주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자꾸 산업화만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민주화 부분만 쳐다보는데 사실 이걸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물론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자꾸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이 아주 나쁜 습성이 들어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화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소해서 말하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이걸 갈라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한 정치 세력이 지난 40년간 집권을 하다 보니까 한 정치 세력이 전혀 못 살아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대구가 3대 도시 위상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대구 같은 저희 고향이 대구에서 우리 대구가 더 발전하려면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려면 정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개혁신당이 지금
거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내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쪽에 계신 분이고 조금 연로하시고 좀 그런 분하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없는 집의 자손들이 싸운다.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없는 집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SNS 댓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 무릎을 탁 치고 웃었어요. 이준석이 준석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던 기득권층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환호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그랬죠. 그러면서 쫓겨날 때 뭐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은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면서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더 강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을 이렇게 보면 그 쫓겨날 당시의 입장은 허은하 대표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 몰아내고 있는 세력은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던 당시 국민의힘의 거대 세력, 기존 세력,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없는 집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지향성 또 정치적 한계 또 그분의 함량 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아이고 적확하고 명쾌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개혁신당에 이번에 열심히 그 뉴스를 봤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일어나는 것도 보고 거기에 대구분이나 항상 TV에 두 분이나 잘 나오시대요. 대구분 참 비례대표까지 세 분이 나오시던데 허은하 대표 이제 그 작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문제부터 이렇게 불거져 왔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표가 되셨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대신 그 우리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고 젊은 분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으면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 명 의석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이 지금 저렇게 찢고 뽑고 싸우고 있고 끌어내리고 최고위원 회의를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하고 거기서 고성이 오가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개혁신당이 아니고 개혁산당 허틀 산자를 써가지고 곧 쪼개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데 조금 더 거기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조기 대선 전망이 아주 뛰어난데 그래도 이준석만한 그 스타 플레이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띄워서 개혁신당의 외연을 확장할 만도 한데 저렇게 찢고 뽑고 하네요. 우리로서는 뭐 강 건너 불구경이 원래 재밌지 그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대 정도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에 그거 아무 분이나 나오셔도 2% 정도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가지 없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개혁신당에는 개혁이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홍 차장님의 발언을 보셨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도 해석이 너무 극렬하게 갈리고 있어요.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배신자다. 정신 나갔다. 뭐 그래도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커다란 그 탄핵이라든가 내란 수사라는 커다란 어떤 그런 물줄기에 뭐 여러 갈래 물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지 이것이 무슨 뭐 본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굳이 뭐 정의한다면 뭐 해프닝 뭐 이렇게 정도로 봅니다.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진해 출신이시고 하여튼 경남 출신이고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인도 하셨고 지금 국정원 차장이면은 통상 행정부 같으면 차관급이에요. 차관. 2인자죠. 예, 차관급이라서 거기 계엄을 내릴 때 그분이 받아 적었고 명단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비상계엄이 내려질 때 그래도 정보통이니까 국가정보는 정보통으로서 정신을 가장 말끔하게 차린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그래도 그 양심이 살아있고 이 불법을 인지했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법무장교를 했는 정보사에도 육군 그 대령하시는 분 또 이게 불법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원돼서 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 그 여성 육군 대령도 계시던데 법무관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도 영웅은 나타나는 법입니다. 저도 약간 시각을 조금 국장님하고 달리 보는 게 지금 뭐 윤석열, 이재명이 스타죠. 중점에 가 있지만 저는 이런 분도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또 정치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조금 살펴보다가 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6.25 참전 군인이셨더라고요. 아버지가 해군 제도이셨고 어머니가 6.25 때 간호장교이셨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해 출신이고 공부는 뭐 물론 잘했겠죠. 그래서 민주당 사주를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힘 이분은 문재인 정권 때 7,000원 영수증으로서 2주간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다가 말미에 해임을 당하신 분이라서 민주당에 그렇게 호의적인 분은 아니고 사주 받았다는 그런 의미에는 조금 좀 어거진 것 같고 이분의 45년지기 친구분이란 분이 미네소타 주립대 교수란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키보드 두드리면서 앞을 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얘는 그 자잘한 권력 따위에 신경 쓸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는데 저는 차세대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감으로 한번 유심히 제가 그냥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서야대 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연 국민 앞에서 겸손하셨습니까? 국민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으셨나요? 스스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